자, 여러분 이거 제가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하나 찍기로 했는데 좀 가라앉겠지 했는데 댓글이 자꾸 달려가지고 그 한강 노벨상 수상과 관련한 영상에서 저는 진짜로 수다 채널로 이제 수다 영상으로 찍은 건데요. 오늘도 또 댓글이 달리고 그래가지고 네, 한마디 하려고 한마디 더 하려고 이제 찍습니다.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렸는데 저는 제 영상에 그렇게 많은 댓글이 달린 적이 없어가지고요. 일일이 답을 달다가 이제 지친 게 이번이 첫 영상인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호가호위하는 진짜 영상이 돼버렸는데 먼저는 이제 그 질투가 느껴진다 이제 이렇게 쓰신 그런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평소에 책 한 장 안 보는 사람들도 부러워하는데, 그러니까 단어가 꼭 질투냐라고 이제 한다면은 다를 수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감정적 동료가 있는 거고요. 부러움이라든지 동경이라든지 감탄이라든지 뭐 찬탄이라든지 뭐 놀람이라든지 아주 주로 긍정적인 쪽으로 당연히 이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질투라면은 제가 굳이 이거를 찍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 거는 지금 저는 이게 수익 창출이 되는 영상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정말로 재미로 찍는 거거든요. 그러고 제가 이제 그 작가라 해도 뭐 호칭 다 뺍니다. 이거도 뭐 김영하나 뭐 지금 김연수나 뭐 황정은이나 또 편혜영이나 제가 그 책 갖고 왔었잖아요. 천명관이나 그 다음에 또 SF 쪽이긴 하지만 정보라나 지금 많이 각광받고 있는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많잖아요. 지금 그 상도 많이 주고 번역도 이렇게 타면은 좀 읽어주고 팔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식의 있는 이름 있는 작가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른바 무명 작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계자일 수 있잖아요. 평론가라든지 무슨 그 출판사의 한국문학 담당 편집자라든지 특히나 뭐 주요 출판사에 그다음에 뭐 어디 주요 일간지 문화부 기자라든지 이러면 제가 말을 하기가 되게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속해 있는 그 어떤 집단에 그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평론가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동네 뭐 편집위원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평론가라 하더라도 그 평론가라는 직함이 주어지는 순간 말에 무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는 정말로 편하게 한강을 띄엄띄엄 읽어온 독자로서 그 다음에 이제 무명 작가긴 하지만 이제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감정이 시세움이든 뭐 동경이든 질투든 뭐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강이 그 서점을 아들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되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거는 정말로 부러움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댓글에 제가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본인은 대학에서 뭐 강사 이런 거 하면서 서점이나 운영하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상을 받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였는데 그건 정말 잘못 읽으신 건 게 한강은 그 교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전임 교수를 하고 그러니까 작가로서 약간 부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할 만큼 다 했던 사람. 제가 알기로는 그 무슨 잡지사인데 대학 졸업하고는 거기를 이제 다니다가 글을 써야겠다. 글에만 전념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만두고 이른바 전업작가로 이제 살다가 이런 거 저런 거 했었어요. 방송 진행도 한강이 한번 했었는데 저도 조금 들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이 진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순발력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한강이 그 MC로는 잘 맞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런 쪽으로 정말 잘 맞았던 사람은 김영하예요. 김영하가 문화 포커스 진행할 때 진짜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도 애청자 중에 하나였고 제가 그 프로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제가 출연했을 때는 아쉽게도 김영하가 아니라 이제 다른 아나운서로 교체가 된 뒤였고 또 그 전에 김영하가 하기 전에 또 나갔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진행도 해봤고 한강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던 중에 하나는 대학 교수예요. 아마도 그 문해창작학과 교수라는 직함을 그녀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좋아했으면 계속 했을 텐데 아마 그거보다는 그냥 조용히 글을 쓰고 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아주 그렇게 한강만큼 수준 있는 글을 쓰지 못하더라도 누구라도 이제 이 경우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읽고 쓰는 일을 하고 싶으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밥벌인데요. 사람마다 다 또 나갈 이제 그 출근이 있을 건데 저 같으면 이제 번역 갖고 먹고 사니까 제가 강의 때려치우면 되는데 제가 그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명예욕을. 대학에 이렇게 이렇게 한 발 걸쳐놓고 있는 그 욕심을.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는 거고 그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불쌍한 시간 강사고요. 네, 시간당 돈을 받는 그냥 강사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교수도 자기가 하기 싫어서 그냥
자기가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서점을 연 거는 처음 알게 됐다 말씀드렸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들하고 이렇게 그 분위기가 너무 느낌이 이제 좋았고 보니까 문 여는 시간이 1시부터 7시 딱 보니까 햇볕 쐬러 나가는구나 바람 쐬러 나가는구나 느낌이 들어서 그 역시도 저는 너무 좋아서 심지어 이제 좋은 느낌으로 아주 부러운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였고 저 역시 비슷한 꿈을 꾸고 있는데 네. 이제 개인적인 대목이 많이 돼가지고, 진짜 TMI죠, 이게. TMI가 돼서 이제 닫고, 이제 뭐 다 알려져 버렸던데, 이혼을 이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네. 아들하고 이제 그렇게 서점을 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또, 네. 같은 유부녀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되게 부럽다고 하면 안 되겠죠, 제가. 근데, 예, 부럽다고 하면 안 되겠죠. 또 이제 그거에 또 토를 달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삶의 양상이 되게 평화롭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기에는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제도에, 있으면서 끝까지 가는 작가를 못 봤어요. 네. 최인훈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부분 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나오든가 이제 이청준 같은 경우도 조금 하다가 이제 나온 거고요. 최인훈은 이제 그 서울 예전에 이제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 교수가 되고 나서 글을 잘 쓰기가 참 얼마나 힘든지는 또 대학에 있어 보면은 그 이유를 알 것 같고 네, 드물게 이제 그 한강도 그렇고 이제 저 누구야 김영하도 마찬가지죠. 한예종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러고서 아무것도 물론 성취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언급했는데 한강 뭐 김영하 이런 사람은 대학에 있다가 나와서 그보다 더 훌륭한 이제 성취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독하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독하고 치열하게 읽고 쓰는지는 사실은 대충 이제 그 일을 해본 사람만이 사실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글쎄 이런 말 하면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른바 센 언니들 그러니까 그 한강이 89학번이더라고요. 그 정도 연배의 언니들 중에서 솔직히 이혼 안 하고 자기 일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이혼을 안 한 사람들은 애초에 이혼할 결혼을 안 한 거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건 다른 주제인데, 시댁과 막 이런 관계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나 이 읽고 쓴다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뭔가 성취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돈이 또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종류의 지적인 노동이거든요. 그거를 이 인간관계 속에서 그 한국의 결혼 제도 속에서 이 시댁 이하 이거를 납득시킨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이미 이제 한강 얘기가 아니게 돼버렸는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서점을 그렇게 경영하면서 그러니까 즉 다른 활동을 하면서 글쓰기를 하는 것도 아주 좋고 왜냐하면 읽고 쓴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제가 도끼라고 말을 했죠. 되게 독해야 할 수 있는 일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키처럼 그렇게 전업 작가로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독한 사람이라 봐야죠. 하루키는 또 하루키 제가 영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작품 자체는 뭐 물론이지만은 그 생활 태도나 이런 것들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센 언니들 중에서 이제 진짜 결혼 생활 영위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는데 센 언니는 아니고요. 박완서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소설을 그만큼 쓴 거잖아요. 근데 세대도 우리랑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박완서는 생활 밀착형 소설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인지 시아버지인지 이런 거 병간호하면서 대소변 받아내는 이야기 이런 거 소설에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강은 주제가 또 완전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좀 그래서 좀 사생활 부분이 되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삶을 영위해 가면서 글쓰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게 부러웠다라는 이제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보통 한 권도 평소에 읽지 않는 사람들이 서점으로 가가지고 지금 며칠 사이에 한강 소설이 100만 부가 팔렸다고 지금 뉴스가 뜨던데요.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안 읽었는데 계속 안 읽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안 읽었고 혹은 안 읽었다가 이제라도 하나 제발 좀 사서 보세요. 한 권이라도. 그리고 책이라는 건 뭡니까? 다 읽지 않더라도 사는데 의의가 있다 해서 저도 또 주문을 했는데 한 몇 권 주문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김윤식이니까 네 그냥 뭐 김윤식이니까 주문을 했고요. 또 그냥 앞부분에 또 이제 펼쳐보는 거죠. 보니까는 칼포퍼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거 읽다가 또 잘 시간이 돼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리고 김윤식
선생님은 보면은 뭐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옛날에 읽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새롭고 그 문체가 또 놀랍기도 하고 그 맛에 또 읽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책을 사시면 좋아요. 뭐 한강이든 뭐든 일단 사고요. 그리고 이제 읽으면서 뭐 노벨상 받았다는데 이게 뭐야? 나 한 개도 이해가 안 되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뭐 문학적 감수성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 진짜 너무 잘 쓴 것 같다. 이 문장은 너무 와닿네. 이렇게 해서 감흥을 하셔도 좋고요. 읽는 게 무조건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무조건 사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작가들 중에 뭐 황석영이 받았으면은 또 누구 언급했더라? 이청준 뭐 이렇게 그런 댓글도 있던데요. 한강이 그냥 한강이 된 게 아니잖아. 한강 공부를 많이 하는 작가인데 기존에 이런 그 한국 문학 없이 그 오늘의 한강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이제 한강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읽어야지 쓰는 거죠. 읽어야지. 그래서 그 보르헤스 말 맞다나 그 읽기의 종착점은 결국 이제 쓰기고요. 읽기를 완성하는 건 쓰기예요. 쓰기를 통해서 읽기가 또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만큼의 소설 체계를 완성했다는 거는 한편으로 내가 그만큼의 많은 소설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읽은 소설, 그 다음에 내가 겪은 삶, 그 다음에 내가 한 사유, 생각, 내가 받은 느낌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설로 어우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양한 글쓰기를 하지만은 비평적 글쓰기, 영구적 글쓰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한강은 이제 그 계열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 네이버에다가 리뷰를 한강이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사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네티즌들이 조금 그런 걸 아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리뷰를 쓰게 됐던 게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지면이었고요. 이제 저는 한강을 좋아하니까 한강이 쓴 것을 쭉 읽어봤는데요. 김연수랑 한강이 같이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읽어보면 김연수는 중간이에요. 그런 비평적 글쓰기와 작가적 글쓰기의 중간 정도. 그래서 독자들한테 말하자면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뭐 예컨대 뭐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를 혹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를 읽었다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줄거리라든지 이런 거 소개가 되는 거예요, 김연수는. 근데 한강은 예컨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를 읽어도 그거를 요약하거나 정리하거나 하지 않아요. 자기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까라마조프를 빌어가지고 자기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뷰적 성격의 글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누이 말하지만 옳고 그르다, 좋고 나쁘다, 그 다음에 높고 낮다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글쓰기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한국 문학을 그렇게 섭취하지 않았으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이제 산출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핏 떠오르는데 아주 옛날에 한강 인터뷰에 임철우의 소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단편인데 임철우의 많은 소설 중에서 뭐 아버지의 땅 이런 것도 아니고 좀 덜 유명한 소설인데 사평역에선가 제가 제목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소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편 소설의 공식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뭐 인물, 사건, 배경, 뭐 구성, 주제, 문체 이런 것들보다는 사평역을 쭉 묘사를 하는 거예요. 눈이 왠지 내렸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쭉 묘사를 해요. 근데 그거를 한강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소설이 되게 좋다. 자기도 이런 소설 쓰고 싶다. 라고 할 때 이런 소설은 이렇게 뭐 풍경 묘사로 가지고 소설 한 편을 채우는 그런 소설이라기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화법, 자기만의 어떤 세계 그런 거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그런 소설을 쓰고 싶다 이런 표현을 제가 지금 제 말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은 작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읽었고 그 흐름을 쭉 따르되 어떤 이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한강이 상을 받았지만 그 안에는 뭡니까? 우리의 문학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잡을래요? 최초의 뭐 한글 소설 홍길동부터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광수나 뭐 염성석부터 잡아도 될 것 같아요. 현진건이나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고 뭐 황석영, 뭐 이청준 그 언저리에 있는 여러 작가들 뭐 제가 아까 말한 최인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청준 옆에는 우리가 또 항상 김승옥을 또 붙여야 되잖아요. 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은 좀 얘기가 뜸해졌지만 이문열이라든지 뭐 여러 등등등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학 전반에 대한 일종의 존경의 표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상이라는 게. 그렇고 이제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역사 문제인데 아직까지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다룬다는 거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팩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팩트, 사실하고 그 다음에 픽션이 이렇게 종합이 이제 된 역사 팩션 이런 표현을 쓰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완료됐다 말하기에도 관련된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그런 분들이 다 살아있는 상황에서 완료됐다는 표현도 웃기고, 과연 그러면 고구려 역사는 완료됐나 묻는다면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은 것이, 그 애의 그 아이의 국사죠, 국사. 지금 사회지만은 보면은 우리 때는 통일신라시대라고 배웠던 거를 이제는 남북국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즉, 발해의 비중을 그만큼 이제 높게 쳐주는 거죠. 그래서 과연 뭔가 역사가 완료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건은 이미 끝났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과 해석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소설로 쓸 때 작가가 이제 갖는 어떤 부담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컸던 거잖아요. 그런 것도 뭐 좋은 것 같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순전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예컨대 뭐 4.3을 알고 싶으면은 작별을 읽어봐. 그 다음에 광주를 5.18을 알고 싶으면은 소년을 읽어봐. 이것도 절대로 나쁜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19세기 러시아 생활상을 알고 싶으면 톨스토이를 읽어봐. 이것도 좋은 거거든요. 스탈린 치하의 소련을 알고 싶으면 솔제니친을 읽어봐. 이거 물론 좋은 거예요. 하지만 아마 이제 작가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작품으로 남아야죠. 톨스토이는 그냥 톨스토이, 도스옙스키는 도스옙스키. 그리고 이제 이런 이벤트들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의 결절, 매듭 이런 건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지속인데, 일상에 이제 이렇게 지속인데요. 이렇게 은은하고 쓸쓸하게, 오늘 지금 이 표현 많이 쓰는데요. 은은하고 이제 쓸쓸하게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그러니까 책을 계속 읽고, 뭡니까? 글을 쓰고, 뭐 서점 문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각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저 같으면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표에 맞춰서 강의를 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뭐 애들 이 숙제, 그런 거 이제 체크를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일상의 여러 가지 흐름들, 그런 걸 이제 유지를 하면서 초점을 어디다가 두는 거예요. 이렇게 읽고 쓰는 일에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좀 너무 막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막 말로만 이렇게 떠들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은 뭐냐면, 한국 문학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어준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의 사대주의가 어느 정도냐면, 학계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국산 박사의 말은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 박사의, 외국 연구자들의 말을 인용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이제 저기가 있을 정도인데, 이제 우리 문학은 진짜 우리가 읽어야죠. 우리도 안 읽으면서 외국 작가들, 외국 독자들한테 읽어달라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되게 웃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 돈. 왜냐하면 이게 다 번역이 돼야 되거든요. 문학은 짤 없어요. 이게 언어 구조물이잖아요. 이거 무조건 번역이 돼야 되는데, 번역은 되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힘든 작업일 뿐더러, 자, 우리나라 문학을 외국어로 번역을 했다. 뭐 영어, 프랑스어, 뭐 독일어, 중국어, 뭐 이런 거, 일본어로 다 번역을 했다 하면은, 그 번역된 작품이 그 해당 언어권에서 어느 정도 입지까지 올라가야지 읽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엔 여러분 정말 많은 책들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 문학서라는 게 뭐 인문서라든지 뭐 처세술 요런 여러 가지 교양서 이런 것들하고 같이 다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거 경쟁도 뚫기가 어려운데, 또 그 중에 문학 안에서 다양한 문화권들의 이제 문학이 내가 잘났네, 우리 얘기 좀 들어줘, 우리 얘기가 더 소중해, 우리가 정말 험한 일 겪었거든, 우리 얘기가 되게 깊이 있거든, 다 하고 이제 아우성 치는데, 우리 문학을, 우리 작가를, 우리 소설을 또 있게 하려면은 사실은 영업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영업, 로비, 뭐 마케팅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다 여러분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건 이제 문학 바깥의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할 것이고요. 그건 이제 정치 행정의 측면일 것이고요. 작가 입장에서는 뭐 열심히 읽고 쓰는 거고요. 독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인데요. 읽어주셔야죠. 문학이라는 게 뭐 독자가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제가 왜 무명 작가예요? 이렇게 내는데 아무도 안 읽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동요마스터 후보는 이제 올라갔던 건데, 예컨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냈는데 아무도 안 읽으면은 뭐 네, 안타까운 거죠.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야, 너는 무슨 소설가가 속되게 속물적으로 그렇게 판매 부수나 돈 갖고 그렇게 연연하나. 아니, 이게 직업인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공들여서 썼는데 아무도 안 읽어주면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죠. 근데 이제 그게 본질적인 대목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대목은 이제 읽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읽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저도 독자니까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무조건 한국 문학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읽어보면 좀 시원찮을 수도 있어요. 아이, 뭐 이거 진짜 시시하네 싶고, 왜 이런 거밖에 못 쓰냐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PC가 불편한 분들은, 요즘 문학은 왜 죄다 뭐 이 동성애야, 뭐 죄다 뭐 이주민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서 막 또 되게 막 그것 때문에 또 열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돈 주고 사가지고 그걸 읽었으면 열폭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소비자의 권리예요. 그리고 책이라는 것도 일단 이렇게 내면은 뭡니까? 이건 소비재거든요. 돈 주고 산 사람들 할 얘기가 있고요. 도서관 가서 빌려 읽은 사람들도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씹어주시고, 아이고 잘 썼네 이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뼈 있는 한마디가 더 그 문학을 앞으로 나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많이 읽어달라고. 네, 작가는 열심히 써야 되고요. 독자는 많이 사고 많이 읽어달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소설을, 한국 문학을 하나도 안 읽던 사람들이 많이 뭐 어쩌고 저쩌고 몰려가서 더 많이 이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간 김에 한강 책만 사지 마시고 옆에 있는 다른 우리 소설들, 다른 뭐 시집 작가들에게도 또한 이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옛날에 몽고반점인지 그 여자의 열매인지 뭔가가 영화가 있었는데요. 재개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강 소설이 그렇게 영화화 되기에 적합한 어떤 서사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또 재주 좋은 감독을 만나면 그게 가능해질 것이고,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도 소설 자체가 영상화에 아주 적합한 텍스트는 아니거든요. 톨스토이는 아주 적합하지만. 근데 이제 도스토옙스키 텍스트가 워낙 뛰어나니까 작가들이, 감독들이 알아서 맞추죠. 한강 텍스트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존중받고 다양한 식으로 지금 여러 문화 콘텐츠로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으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독자 입장에서 많이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관객 입장에서 많이 봐주시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은 좋죠. 작가도 힘이 나고, 물론 누누이 말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대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수적인 대목들도 같이 가야지 전반적으로 문학이 좀 더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는 안 찍으려고요. 댓글을 제가 달려고 하다가 이제 이거를 사실 찍고 있습니다. 네.